안녕하십니까. 베리타스에서 경찰 실무 종합을 강의하는 박용정입니다. 자, 2023년도 경찰 승진 시험 총평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고 오늘 시험을 치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험을 잘 봤든 못 봤든 아무튼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시험이 좀 어려웠죠. 저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풀어봤을 때는 한 문제 틀렸거든요. 이번 시험에서는 두 문제를 틀렸습니다. 그 틀린 게 10번하고 31번 그렇게 두 문제를 저도 틀렸습니다. 밥 먹고 맨날 실무정합만 공부하는 저도 두 개를 틀렸으니까 이번 시험이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어려웠던 이유는 그동안 공제의 책에서 보지 못했던 지문들이 꽤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세어보니까 전체 10문제에서 공제의 책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그런 지문들이 나왔습니다. 일부 문제는 새로운 지문이었지만 정답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한 6, 7문제 정도는 그런 내용을 알아야 제대로 풀 수 있었고 아니면 재수로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 승진 시험보다 한 두세 개 정도는 더 많이 틀린 정도로 그렇게 평균점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9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좀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조금 복수 정답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0문제 중에서 전체를 다 훑어보기는 어렵고 나중에 시간을 내서 전체를 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어려웠고 새로운 지문이 나왔던 문제들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 지문을 보면요. 이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이 2번 지문이 답이죠.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협력 조정과 관련해서는 시도청장보다는 경찰청장하고 협의를 해야겠죠. 이 지문이 우리 공제책에서는 그대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출간한 그 아두스 경찰 실무 종합에는 요 내용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진하게 경찰청장하고 협의해야 한다. 조심해라. 이렇게 강조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좀 읽어보면은 이게 시도청장급하고는 좀 안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보면은 옳은 것을 모두 골라야 되는데 먼저 기억번을 보면은 이 지문은 그간에 많이 나왔던 지문이죠.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보겠죠. 뭔가 사망한 날 같으면 어느 정도 생존해 있었고 그리고 사망을 했기 때문에 생존한 것과 사망한 시점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한 날에 뭔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사망한 전날에 뭔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해서 임용이 되는 것이지 사망한 날을 하면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임용령에서는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임용장에 나온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래에서 보면은 기억이 들어간 것은 다 소거를 하면 2번하고 3번이 남아요. 그러면 니언디귿이고 니언디귿 리얼이기 때문에 어쨌든 니언디귿은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니언디귿은 볼 필요가 없죠. 없고 리얼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것만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밑줄을 그은 것은 공제의 책에 나오지 않는 새로운 지문이다 하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니언디귿은 볼 필요가 없고 리얼을 보면은 자, 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채용 후보자가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 임용되지 않고 유예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다만 유예 기간 중이라도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이나 임용 재청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공부 때문에 중앙경찰학교나 혹은 경위 공채에 붙어서 경대에 가는 것을 연기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최근에 개정이 되어서 새로 생긴 부분입니다. 최근에 개정된 것을 보면은 예전에는 군대를 반드시 갔다 와야 우리 경찰에 들어올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시험 쳐놓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갔다 와도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공부도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만약에 대학교 3학년 때 합격을 했다면 3학년, 4학년 졸업을 하고 중앙경찰학교나 경찰대학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공제 책에는 없어요. 하지만 이번 그 채용 시험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한 2번 정도 기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기출 문제에 조금 관심을 가졌던 분이라면 이것은 맞출 수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을 보면은 계급 정년을 하고 재임용된 경우에 그 재임용되기 전에 있었던 그 계급을 임용된 후에도 합산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제 합산해서 계산한다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경력 경쟁 채용을 할 때 종전에 그 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 경쟁 채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도 맞습니다. 뭐 이 내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답은 찾을 수 있었겠지만 상당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2번, 3번에서 이렇게 뭐 어려운 문제가 탁탁 나와버리니까 멘붕이 오는 것이죠. 이런 니은이나 디귿 같은 부분은 채용시험에서도 아직 기출문제가 없었습니다. 공제책에도 없었고요.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공부하기는 뭘 해요? 그냥 나오면 찍어야죠. 잘 찍어야죠. 이 문제는 다행히 기억이 아닌 것을 알면은 이제 리얼만 알면 되니까 그래도 좀 답 근처까지 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알려고 공부를 하려고 하다가는 뭐 한정 없기 때문에 오히려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운에 맡기고 잘 찍자.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가 대체로 보면은 이런 처음 나오는 질문들은 답에 그렇게 많이 영향을 안 주도록 구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제가 이제 해설을 좀 달아놨는데, 이게 이제 균형을 보면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런 해설을 전부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임용 유예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채용시험에서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제가 2문제가 더 만들어 두고 있죠. 뭐 학군 육지림 이렇게 해서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혹은 군복무를 한다, 6개월 이상 질병이 있다, 그리고 임신 출산한 경우에 이렇게 해서 학군 육지림 이렇게 되어 있죠. 뭐 학업은 6개월 이상 학업을 하는 경우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고 질병인 경우만 6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면 또 4번 문제 2, 3, 4번이 완전히 멘붕을 초래했습니다. 자, 경찰 공무원 징계 등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징계위원회는 유언과 징계 등 뭐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뭐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에 이런 규정들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해서 11명에서 51명 이하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하는 것은 이제 인력풀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지문도 우리 공제책에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채용 대비해서 공부할 때는 이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기출문제도 있어서 공부를 다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제책에서만 출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보면은 그런 차원에서 기존에 기출되었던 지문들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새로 나온 지문들은 답에는 영향이 없었어요. 이 3번 지문 같은 경우는 그간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장, 그러니까 징계 의결 요구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30일 이내에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6번, 뭐 10번 이내에서 다 나왔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공포 효력 발생 시기인데 이것도 1번하고 2번 지문이 조금 생소했을 겁니다. 물론 답은 찾을 수는 있었어요. 답은 이제 4번을 보면은 뭐 이효리 삼시세끼 이렇게 해서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시행이 되도록, 그래서 삼시 이렇게 되죠. 20일 되면은 효력 이효리 삼시세끼 이렇게 하면 이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러한 그 대통령령이라든가 총리 부령 말고도 법률 같은 경우에도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시행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일이 경과해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도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말고도 법률도 2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마 헌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 하는 부분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소했다. 하지만은 답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10번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틀린 문제인데요. 제가 이거 딱 읽어보니까 답이 없어요. 내가 잘못 봤나? 2번, 3번 읽어봐도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상한데 하고 제가 4번을 찍었는데 결국 답을 보니까 3번이더라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경찰 관서의 장은 이제 통행 제한이나 금지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어떤 경우에 할 수가 있는가? 뭐 대간첩 작전 지역이나 경찰 관서 무기고 등
국가 중요 시설에, 다중이용 시설이 아니고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접근 통행. 야, 이 말을 바꿔가지고 문제를 내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고 좀 허탈하기도 하고 너무 좀 야비하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맞춘 우리 직원분들 계시면 정말 꼼꼼하게 잘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저도 틀렸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조금 좋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죠. 야, 이거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거 어떻게 이거 그죠? 좀 긴장한 상태에서 문제를 빨리 읽는데 이런 게 사소한 게 들어오나요, 눈에? 하여튼 뭐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11번 문제 보면은 이것은 뭐 좀 풀 수 있는 문제였지만 아무튼 공제 체계는 정확하게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기출 문제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저번 19년도에 우리 경감 승진 시험이 한 번 나왔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이게 공제 체계 뭐 개정이 되면서 이런 문제는 좀 빠진 것 같은데, 아무튼 경찰관은 범죄 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경고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제지를 하는 경우는 그냥 눈앞에 범죄가 일어난다고 무조건 제지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의 생명, 신체 혹은 중대한 재산상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 제지를 할 수가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속기 쉬운 문제이죠. 제가 이제 다루는 그 모의고사를 통해서 한번 이런 문제를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자, 이것은 우리 경찰 인권보호규칙인데 최근에 이 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공제책도 정오가 들어갔죠. 그 정오된 부분이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정오된 부분도 원래 그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를 하다가 수사가 진행이 되면은 이전에는 사건을 중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고 바뀌었죠. 이 바뀐 내용을 알고 있는가, 이렇게 개정된 부분, 정오된 부분을 부지런히 정오를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물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23번 문제인데요. 우리 112 종합상황실 운영 신고 처리 규칙입니다. 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완벽하게 우리 공제 체계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최근에 있었던 그 작년에 있었던 순경 채용 시험에서 이 규칙이 언급이 되었어요. 나왔습니다. 물론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아무튼 언급이 되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공제 체계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도 이제 앞으로 출제를 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뭐 그런 방침은 이제 작년에 이어서 확고한 방침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이제 공제책을 기본으로 하되 그걸 벗어나는 범위는 최근에 출제가 된 채용시험, 이 채용시험을 좀 참고로 해서 공제 범위를 벗어나는 채용시험 문제가 있다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 방향을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문제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 이 규칙이 사실 제가 이제 그 퇴직을 할 때도 112 상황실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퇴직을 했거든요. 근데 112 상황실이 보면 상당히 업무가 바쁘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도청이나 경찰청에서 보면은 이런 규칙 같은 것은 제대로 정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경찰 출동 요소에 의한 현장 조치 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112 신고에 분류 중 코드 3 신고를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에 보면은 코드 1, 2, 3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실제 실무상으로는 코드 0부터 코드 4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실무하고 이 규칙하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 이 규칙이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거죠. 아니, 코드가 코드 0부터 4까지 이렇게 5종류로 바뀐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이 규칙을 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실무하고 대비를 해보면 이 내용이 정확하게 맞다라고도 볼 수는 없어요. 현재 우리 코드 3는 어떻게 되어 있죠? 즉각적인 현장 조치는 필요 없지만 필요한 관계기관에다가 통보는 해줘야 한다.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밖에 나갔다고 와보니까 집에 도둑이 든 것 같더라. 뭐 이런 경우죠. 이미 사건은 끝난 경우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현장 조치를 할 필요가 없나요? 조치를 할 필요는 있죠. 다만 긴급하지 않아서 그렇죠. 근데 과거에 코드 1, 2, 3만 있을 때는 코드 3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고 현재 이 규칙에 의하면은 이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하고 맞지 않는 옛날 규칙에 근거해서 우리가 옛날 규칙은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이걸 알아야 하나요? 지금은 쓸모도 없는 걸 갖다가 옛날 규칙을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까?
이번 시험을 계기로 해서 본청에서는 이 112 상황실 신고 처리 규칙을 좀 개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용어들도 보면은 상당히 실무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용어에 대한 정비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보면은 뭐 112 요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경찰 출동 요소 이렇게 돼 있어요. 출동 요소가 뭐예요? 사람이에요? 물건이에요? 뭐예요? 요소가? 112 요원은 어떤 사람 말하죠? 아마 이 상황실에 근무하는 사람 말고 일반 직원들은 이게 잘 모를 겁니다. 출동 요소라는 것은 순찰차 근무자, 혹은 뭐 형사과에서 긴급하게 나가는 근무자, 혹은 뭐 여청과에서 나가는 근무자, 그런 출동하는 경찰관들, 출동하는 사람들을 출동 요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출동 경찰관이라고 하면 되지 뭘 출동 요소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112 요원은 누구를 말합니까? 112 신고 처리하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112 상황실에 근무하는 112 지령 요원을 말해요. 뭔가 이 용어에서도 바로 이 느낌이 오지가 않는 거죠. 아무튼 이 문제는 뭐 좀 읽어보면 상식적으로 이제 112 요원은 사건이 해결된 경우라면 타 부서의 계속 조치가 필요하더라도 별도의 인기 없이 112 신고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뭔가 끌쩍지근하죠.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타 부서의 계속적 조치가 필요하면 거기에 인계를 해주고 그 다음에 112 신고를 종결할 수 있겠죠. 이건 뭐 경찰관이라면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아무튼 우리 경찰청에서는 이번 시험을 계기로 해서 이 훈령, 이 규칙 좀 제대로 정비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9번 복수 정답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도 답은 어떻게 좀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지만 엄격하게 보면은 복수 정답이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자, 경비경찰의 조직 운영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자, 두 번째, 지휘관 단열성의 원칙입니다. 지시는 한 사람에 의해서 행해져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만 보고해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에게만 보고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지휘관 단열의 원칙이고, 행정학에서도 명령 통일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명령 통일의 원칙하고 이 지휘관 단열성의 원칙은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문에 보면은 지시는 한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데 보고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맞나요? 한 사람을 통해서 보고가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보고받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쨌든 한 사람을 통해서 보고했잖아요. 그런데 보고받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라면 그러면 지휘관 단일성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잖아요. 이것은 체계 통일성의 원칙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문이 이번 공제의 책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작년에 출간된 2021년도판 공제의 책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하나 가져왔으니까. 자, 이 문제입니다. 요게 그 2021년도판 강론 1권에 222페이지에 있습니다. 3번 문제인데요. 자, 보면은 기억 지문에 지시는 한 사람에 의해서 행해져야 하고 보고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가 공부하면서 낙서를 좀 많이 했죠. 원래 저는 낙서를 하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 돼가지고요. 자, 이게 보면은 기억이 체계 통일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체계 통일성이라는 게 상관하고 또 부하직원하고 명령하고 보고하는 체계가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밑에서 보고를 할 때 여러 사람이 중구난방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보고하는 것은 체계 통일성의 원칙이고, 그러한 보고가 한 사람에게만 전달되는 것이 지휘관 단열의 원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질은 좀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은 엄격하게 보면은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오답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그 다음 4번 질문을 보면은 체계 통일성의 원칙에서 경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복수의 지휘관을 두어야 한다. 이건 너무나 명백하게 틀린 질문이죠. 그래서 문제를 가만히 보면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이 4개 중에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죠? 가장 적절하지는 않죠. 하지만 이번도 충분히 틀렸다고 보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에서 아무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오류가 있으면은 이것은 복수 정답으로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코 이 질문이 맞는 질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경찰청에서는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1번 문제. 자, 이 문제도 제가 틀렸죠. 테러 방지법인데요. 여기 지문에 보면은 디귿 지문 있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의 계획, 실행에 관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거나 뭐 이런 사람 신고하거나 체포한 사람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자, 제가 이제 다른 것은 알겠는데 모두 몇 개인가 이것이니까 이제 모두 다 알아야 하잖아요. 그죠? 야, 과연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까? 지급할 수 있을까? 아마 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요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추를 해보니까 국가보안법에 보면은 국가보안사범을 신고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비해보면 이 테러범을 예방하거나 신고했는데 이건 엄청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찍었죠. 그런데 자, 밑에 그 지문을 찾아보니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테러를 예방했는데 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야? 지급해야 되지. 정말 상식하고 다르죠. 자, 이 지문 역시 우리 공제책에는 없었고 우리 채용시험에서도 기출문제에서도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 본 지문이고요. 몇 년 동안 실무종합, 경찰학 엄청나게 강의하고 책 쓰고 공부를 했어도 이런 지문은 처음 봤습니다. 우리도 뭐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또 상식적으로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앞선 문제에서도 새로운 지문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경계선상에 있거나 좀 상식적으로 접근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 문제만큼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저도 틀렸지만 이런 문제 내면은 누가 알고서 맞추겠어요. 진짜 우리 경비 파트에 근무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 말고는 대부분의 우리 수험생들은 맞출 수가 없죠. 거의 50%의 확률로 저처럼 찍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바람직하네요. 정말 우리 열심히 낮에 일하고 시간 쪼개가지고 밤에 독서실 가서 공부했는데 이런 한두 문제로 사실 뭐 승진하기도 하고 승진 못하기도 하잖아요. 한 문제 한 문제가 정말 소중한데 이렇게 운으로 승진 운으로 그죠? 운세를 실험하는 이런 문제에 내가 휘둘려서 운 좋게 맞추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동안 1년 동안 공부한 게 허무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정말 이런 문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경찰청에서 공제책 범위 안에서만 내지 않겠다 하는 방침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종으로 공부하는 직원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업무를 이 실무자가 점수 낮다고 해서 우리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뭐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것은 승진을 위한 그런 테스트에 불과한데 이렇게 운에 맡겨지는 이런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아무리 한 문제에 불과하지만 적어도 우리 그 채용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 정도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어서 시사적인 문제라든가 상당히 우리 경찰 내부에 어떤 관심이 있는 문제라든가 좀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새로운 분야를 개척을 해야지 이렇게 출제자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법전에서 뚝 떼가지고 이렇게 턱 박아놓고 말이야. 몇 년 동안 경찰학 실무적으로만 공부한 강사도 찍어야 되는, 야, 이런 것은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32번. 이제 이 도로교통법에 관한 부분인데, 교통 문제죠. 33번도 그렇습니다. 교통에 관한 부분인데, 자, 교통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두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문제들 보면은 다 신호등과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33번 문제는 보면은 교차로에서 어떤 차가 더 우선권이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인데, 아무튼 이 두 문제도 모두 우리 공제 체계는 없죠. 뭐 공제 체계 없는 것은 좋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면 아주 기본적으로 운전면허 시험 칠 때 공부하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 또 순찰차를 운전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32번 정도는 공제 체계는 없어도 상식적으로 올바르게 운전하는 사람이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이다. 그죠? 그래서 32번은 문제가 없는데 33번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 그 교통사고 조사할 때 그 과실의 정도를 계산할 때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운전할 때도 필요합니다. 이게 좌측이 아니라 우측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우측이 우선이기 때문에 좌측에 있는 차량이 과실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저는 이거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33번 문제는 저는 어려움 없이 풀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그 좌측이 우선인지 우측이 우선인지는 아마 우리 경찰관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20년, 30년 운전해도 운전의 베테랑도 잘 모를 수가 있죠. 다른 1번, 2번, 4번 지문은 좀 어느 정도 곤란할 수 있거든요. 근데 3번이 맞는가 안 맞는가가 확신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이제 새로운 지문이 나왔다. 뭐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나쁜 문제는 아니다라고 봐지긴 한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교통 문제가 두 개가 나오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거죠. 우리가 이 교통 부분이 얼마나 공부하기가 힘듭니까? 암기할 게 많아요. 교통범칙금 뭐 3만 원짜리 6만 원짜리 다 외웠잖아요. 속도 위반, 면허 종류, 그리고 면허 결격 사유, 그리고 음주운전 판례, 사고 판례 다 외웠잖아요. 그 엄청나게 공부했는데 그런 문제는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엉뚱한 이런 문제가 나와버리면 이걸로 가지고 뭐 어떻게 뭘로 평가하죠? 우리 교통에 관해서는. 다른 파트에 대한 문제는 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적어도 교통 파트에 대해서는 공부한 사람하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하고 뭘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상식 가지고 평가하나요? 얼마큼 평소에 상식을 가지고 바른 자세로 교통 지식을 가지고 운전했는가? 그거 평가하려고 문제 냈나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저한테 하소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니 교통 실컷 공부했더니 엉뚱한 게 나왔더라. 정말 이런 것은 이런 문제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 오늘 제가 좀 이 비판을 좀 많이 하네요. 자, 이 34번 문제. 자, 요것도 뭐 새로운 지문이 나왔지만 그간에 공부했던 그런 지식으로 충분히 맞출 수는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새로운 지문이기 때문에 놀라긴 했겠지만 당황하지 말고 가만히 보면 3번에서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잖아요. 장기 요양이니까 우리가 병가는 안 됩니다. 병가 사유를 이미 넘어서는 것이죠. 이것은 직권휴직 사유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못 보던 지문이 나왔다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38번 문제도 새로운 지문이 좀 있었지만 답을 고르는 데는 문제는 없었다. 이번 지문을 보면은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 관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어요. 돈 안 내고 있는 사람인데 강제로 쫓아버리면 안 되겠죠. 돈을 받아야 되니까 못 나가게 출국 정지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지 세금 맞는 사람을 그냥 쫓아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좀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자, 4번 지문을 보면은 뭐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세장은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때 추방 대상자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 기간이 3개월이 넘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미리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 추방 대상자를 그 외국인 보호소에다가 가둬놓고 있죠. 근데 영장 없이 가둬놓기 때문에 상당히 뭐 장기간 가둬놓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다 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장 없이 장기간 구금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 하는 그런 헌법재판소의 뭐 판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이렇게 수감되어 있는 사람은 3개월마다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새로운 지문, 조금 어려운 지문, 그리고 논란이 있었던 29번까지 그렇게 한번 봤습니다. 이번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저도 조금 흥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질적으로 좀 좋은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이 평소에 잘 보지 않는 구석에 있는 지문을 그냥 툭 끄집어내가지고 시험 치는 사람의 시험 운세, 승진 운세를 점쳐보려고 하는 그런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봐집니다. 저 말고도 또 많은 수험생들이 그렇게 이제 앞으로 승진 시험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내년 시험에는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출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시험 치는 초반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멘붕이 좀 왔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시험을 치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전체 문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